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는 비서실장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붙박이 수석이 있습니다. 바로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인사 참사가 벌어져도 국론 분열이 벌어져도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는 끝이 없어 보입니다. 조국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게 있는 건가요? 이창근 박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수명이 질긴 민정수석도 잘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도대체 조국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네. 길게 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차 접어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쉼없이 달려왔다. 네. 그리고 조국 우리 민정수석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수많은 국민들이 참 의문을 제기하고 동의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 고민을 하다가 조국 수석이 2010년도에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저서,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한다, 이런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책을 살펴보므로 인해서 과연 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신뢰를 하지만 과연 어떠한 모순이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 책 네.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했거든요. 사진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하시죠. 네네. 네, 저 책이 맞습니다. 진보 집권 플랜, 201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저기에서 조국 수석은 먼저 자유우파, 보수우파 세력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력 유지 행사에만 올인하고 있다. 완장차고 설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를 한번 보자고, 이겁니다. 자유우파, 보수우파를 그렇게 공격했는데 문재인 정부, 우리 조국 수석도 페이스북에 메인 사진이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그 관련으로 이렇게 메인 사진을 장식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실체를 들여다보면 권력기관을 장악하겠다, 그리고 사유하겠다, 그런 어떤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 그리고 국정개혁, 이런 거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뭡니까? 적폐수사로 계속 2년 동안 끌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국회가 이렇게 비정상화 사태를 몰고 온 선거법 개혁, 패스트 트랙이죠.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입법까지 장악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3부를 다 자기네 손아귀에 두겠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라고 네. 볼 수 있네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검찰총장 인사위원회가 네.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하면서 두 갈래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 축은 적폐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축, 또 다른 축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그러한 권력기관 장악의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그 두 가지 축으로 후보를 추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조국 수석이 당시 2010년도에 권력 유지를 위해서 권력 유지 행사에만 올인하겠다, 그러한 말이 과연 본인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조국 수석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우파, 보수우파 세력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린 임기 동안 우리 편끼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거야말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자기네 마음대로 다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경제정책이죠. 그렇게 바꿔라 실패다, 이렇게 자인해라, 그리고 궤도를 수정해라, 그렇게 주장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고집대로 갈 거야. 고집 수준을 넘어서서요, 그냥 스스로 너무 합리화를 너무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절대 포기 안 하겠다,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4강 의견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도 문재인 대통령은 순방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순방 중에도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이 나와서 대통령의 관련 내용을 백브리핑하면서 역시나 남북 회담,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외교도 북한 중심의 외교, 4강 외교가 다 실패했다고 하는데 북한 중심의 외교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북한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헌법상에서는 북한은 외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역량을 그냥 북한에만 집중하고, 네. 뭐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냥 북한으로 퉁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건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 경제와 외교만 보더라도 얼마나 자기들끼리 아무리 주위에서 얘기를 해도 우린 우리 길을 갈 것이다, 우리대로 할 것이다,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인사를 보면은 회전문 인사, 네. 코드 인사, 네. 친문 인사로 요약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조 라인, 인사 참사, 인사 실패를 가지고 그렇게 조조 라인 이제는 개편해라 하지만 끄떡없이 조국 수석은 버티고 인사 수석은 마지못해 이제 바꿨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까? 부산 동지가 들어왔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더 센 사람이 들어온 그렇죠. 거죠. 그리고 정책의 실패에 책임을 져야 될 정책실장이 지금은 어디 갔습니까? 주중 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주중대사는 문재인 측근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지금 굳어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영민은 지금 비서실장으로 와 그렇습니다. 있고 예. 정책실장은 중국의 대사로 갔고 그렇기에 4강 외교가 정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비전문가들이 가다 보니 실패하는 게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일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지금 주일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장은 어떻습니까? 청와대 비서관이 바로 법제처장으로 청와대 비서관이 바로 법제처장으로 승진 기용됐습니다. 말이 좋아 뭐 비서관이라고 네. 하지 결국에는 비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스텝을 하는 사람이지 네. 기관장이나 뭐 이런 걸 하려면은 뭔가 다른 커리어를 한 번 더 밟고 움직이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는 아무리 주위에서 평가를 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정확하게 정말 퍼펙트하게 보수파를 공격했던 일을 자기들이 자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수우파, 자유우파가 집권한 시절에 국민들은 비관과 절망에 빠져 있고 한반도는 열전의 기운에 빠져 있다. 열전의 기운이 넘친다.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죠. 자,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살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너무 힘들죠. 더 고통받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의해서 결국은 자영업자 죽이기, 저소득층 죽이기, 기업 죽이기가 자명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이제 하다 못해서 이제 분노와 좌절과 실망과 그 잠재된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경기가 나쁘니까요. 예전 같으면 진짜 술이라도 마시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러는데 요즘 보면은 술집들도 다 일찍 문 닫고 그러다 보니까 택시도 뭐 밤에 타는 사람들 없고 누가 봐도 지금 다들 분노라기보다는 좀 절망, 실망, 뭐 포기, 자포자기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렸던 방향이 아무리 좋다 한들 시기가 있고 점진적으로 이 충격을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정책을 펴야 되는데 주 52시간 근로 당장 도입하는 바람에 결국은 가게는 문을 닫고 손님은 없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네. 싶어도 퇴근하라고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친노조 정책을 펴다 보니까 공권력은 무너졌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통계가 하나 발표됐어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상대적 빈곤율이 뭐냐면은 가계 동량 조사 기준으로 소득이 중위소득, 즉 중간쯤 되는 소득의 50% 수준이 안 될 때 그걸 이제 상대적 빈곤율이라 하는데요. 그게 마지노선이 우리가 학계에서나 우리 통념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이 20%입니다. 네. 근데 그 20%를 돌파했어요. 지금 아주 먹고 살기가 힘든 분이 20%가 넘는다라는 그렇죠. 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네들이 얘기한 그런 정책들에 의해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지죠. 빈부격차가 더 그렇습니다. 벌어졌다라고 봐야 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여실히 통계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빈부격차는 통계를 만든 이래로 가장 심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 빈곤율은 20%를 마지노선을 넘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분노와 좌절, 조국 수석이 보수우파 집권 당시에 얘기했던 게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통계는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과연 조국 수석이 그러한 말을 했는지 기억하는지조차 저는 의문입니다. 책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의문구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지금 5월달 고용성적표가 발표 또 됐어요. 네. 여전히 고용성적표는 제조, 우리 경제의 허리인 제조 40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저도 뭐 40대인데 네. 정말 주위를 둘러봐도요. 허리 펴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실업률은 5개월째 4%대를 접어들었고요. 체감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6%가 더 높아졌어요.
네. 근데 이미 경제 성장률은 1, 4분기 마이너스 0.4%를 기록했고, 노무라 정권은 경제 성장률이 1.8% 전망하고 있고 2%도 안 되는 성장률.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줄줄이 마이너스. 이제는 무역 수지, 예, 경상 수지마저도 이제 수출도 9.4% 오늘 줄었다고 또 통계 네, 나왔더라고요. 적자로 돌아서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과연 통계가 과연 조국 수석이 과거에 얘기했던 그런 말들 과연 귀에 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자기네들 나름대로 통계청장 자기네 마음에 드는 사람 사실 앉혀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통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토를 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계가 경제 성적표가 안 좋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니 자, 고통의 권은 정말 알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상조 우리 공정위원장은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비제로로 평가를 했어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현실인식에 동의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양심은 있어서 A라고는 얘기를 또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해야 된다. 왜 B제로를 했느냐. 네. 우리 대학에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A 그레이드가 있고 B 그레이드가 있고 C 그레이드 있고 D 그레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자, 네. C학점, C 플러스나 C 제로나 C 마이너나 D 플러스나 D 제로나 D 마이너가 학생이 받았어요. 네. 자, 내가 공부를 못한 게 이제 정책 실패로 비유를 하자 이거죠. 예. 공부를 내가 안 해서 C 그레이드나 D 그레이드를 받았어요. 네. 근데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네. 그건 정책 궤도를 수정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재수강을 해서 내가 A 그레이드, B 그레이드 올라갈 거야.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게 C학점, D학점에서만 주어져요. 네.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근데 B학점, A학점은 물론 재수강할 필요가 없는데 B학점 받은 학생들은 재수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학교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무슨 통상적인 말씀인지 통상적으로 얘기가 한 B 그렇습니다. 정도 되면 굳이 누가 그렇습니다. 재수강을 안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장이 얘기한 비제로라 하는 거는 우리는 궤도 수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정도면 우리가 그냥 네. 끝까지 가겠다.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해도 네. 우리 갈 길 가겠다. 네. 그거죠. 그러니까 비제로와 평가했지. 아니고서 어떻게 이게 통계가 고통의 근원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데 조국 수석 말대로 어떻게 스스로 비제로라고 매기면서도 위기라는 인식엔 동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청와대 일자리 수석도 낙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근실하다. 이런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도 여전히 희망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 거짓말들 하고 있는 게요. 뭐 작년에 보면 뭐 다음 분기엔 좋아진다, 다음 분기엔 좋아진다, 내년에 좋아진다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했죠. 했는데 그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게 정책 기조를 안 바꾸는데 이 정책이 잘못되고 이 정책이 정말 수정돼야 될 정책인데 이걸 유지하면서 어떻게 성적표가 좋아지겠냐 이거죠. 그러니 기업들도 앞에서는 투자를 하겠다 하겠죠. 투자를 했을 때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와야지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아웃풋이 안 나오는데 기업이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다섯 번째, 조국 수석이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법학 교수니까 뭐 그런 말 네. 충분히 할 수는 자, 있겠죠. 보수우파 세력 보고 자유우파 세력 보고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알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지금 어떻습니까? 관건 선거가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올 초에 지방을 순시하면서 포장은 근사겠지만 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분명한데 그건 분명하죠. 다 없애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순시를 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비용 편익 분석에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통과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경제성 평가를 하면서 경제성 평가가 설사 비용 대비 아웃풋이 산출이 1이 안 나오더라도 정책적 분석을 해서 그거를 보완해서 이렇게 통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네. 거예요. 정말 최소한의 네. 기준이지 우리가 보통 왜 사업한다고 했을 때 투자할 때 이렇게 회계 계산 해봐가지고 네. 이게 남을까 안 남을까 보다도 훨씬 쉬운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근데 그 자체를 절차를 다 없애겠다? 그거는 누가 봐도 정말
포장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말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러한 관건 선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니까 제일 선호하는 게 공항인가 봐요. 하여튼 뭐 네. 보면은 여기저기 공항을 새로 짓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SOC는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정말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예비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수요를 추정을 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경제성 분석을 하고 객관적으로 정책적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은 갈등,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그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지난번에 박사님께서 또 양정철이 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방자치단체와 MOU 맺으러 다니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결국에는 관건선거라고 볼 수 있는 관건 거 아닌가요? 선거고 그거는 정말 연구원의 임직원들, 연구원들이 중공무원, 저 공무원 의제를 받는 그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에 휩싸일 소지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것도 정말 문제지만 더 큰 관건 선거가 또 하나 발견됐습니다. 뭐냐면은 전국에 통장 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통장 이장분들은 뭐냐면은 정말 마을에 소규모 단위에 정말 필요한 풀뿌리 지도자입니다. 네. 마을에 정말 어르신이 어디가 아프시고 또 이 어르신은 혼자 사시는데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거를 다 깨고 있는 분들이에요. 네. 작년 지방선거 때 결국 민주당 바람이 불어서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이 어쨌든 민주당 바람이 불어서 지방정부도 장악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통장 이장들이 싹 교체가 됐을 겁니다. 네. 아마 그러한 통장 이장 수당을 내년도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올리겠다 그래요. 아, 그런데 노무현 정부 당시에 2004년도도 총선이 있었던 해예요. 총선을 앞두고 그때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10만 원 올렸네요. 그렇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고 우리 자유우파 세력한테 그렇게 충고 아닌 충고를 던진 조국 수석께 정말 과연 굳이 내년도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의아해하고 이렇게 여야의 국회 정상화에 발목을 잡고 논란을 일으키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지 과연 그런 걸 묻고 싶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봐서요. 네. 사실 기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말 5가지 정도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5가지 정도만 얘기해도 그들이 자유우파에 던진 이 메시지가 과연 그들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께서는 정말 정확하게 이 집권 여당 세력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들, 그들이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떻게 우리 보수우파와 자유우파를 공격했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현재의 상황과 매치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내로남불 정부, 문재인 정부, 그 가운데는 철밥통 조국이 있었네요. 정권 교체만이 해법입니다. 오전 11시 1일 뉴스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 추천, 공유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